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불똥을 맞은 민주당 성추문 관련 문제들에는 관용 없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해찬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공당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열려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만장일치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오거돈 전 시장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데요. 부산시정을 담당했던 그리고 또 그토록 또 부산시장이 되고 싶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과 관련된 일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당에도 굉장히 큰 누를 끼쳤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 사과문 내놓고 입장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름의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 조치 외에도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피해자 구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대책들을 내놨다고 하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뭐 지금 결국 당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 당 대표까지 지금 사과했지만 그렇게 해도 분노한 국민 여론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자세를 견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도 결정했고 대책도 내놨지만 여전히 사퇴 시점을 놓고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퇴각서의 공증을 받은 곳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거돈 시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정당하고 연결하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공정을 작성한 곳이 법무부의 부산인데 이 법무부의 부산은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지금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그것만 해도 문제인데 그 이전에 이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로 맡기 이전에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같이 이 법무법인을 꾸려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법무법인을 세우셨죠? 그렇죠. 아예 설립자예요. 설립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 법무법인을 거쳐간 분 중에서 현재 김혜숙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이 법무법인을 거쳐갔다고 하고 그다음 심지어는 김혜영 의원이죠, 현재. 김혜영 의원도 이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했다는 경력도 있고 하면은 현 정부하고 이 부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공정증서를 왜 부산에 가서 했겠느냐 하는 이제 의혹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7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 바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밖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곽상도 의원 팀장으로 해서
진상조사팀 구성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걸 정치권 이슈로 좀 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곽상도식 의혹 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많은 의혹 제기했습니까? 근데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무조건 폭로하고 보는 이런 방식이 과연 국회의원의 책임 윤리에 맞는 것인지 일단 예. 의문을 갖게 되고요. 저는 오거돈 시장이 선거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당내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해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가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로서 지금 최선의 목표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니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거돈 시장하고 뭔가를 얘기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이에 지금 법무법인 부산도 있다고 하죠. 공증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부산의 성폭력 상담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인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단체이고요. 이곳에서 문제들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같이 피해자랑 협의를 해서. 근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 계산을 함께 했다? 이거 상상하기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법무법인 부산이 공증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지금 변호사로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연결 안 되는 데가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의혹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이 뭐 폭로했던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폭로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 발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당 누구를 통해서 얘기가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좀 더 설득력 있고 그 의혹 제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타당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연결됐다. 당연히 누구랑 관계되어 있던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당이 미리 알았고 총선에서 마치 무슨 공작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분석에 제가 동의하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말씀하신 분석하신 것 중에서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성폭력 상담소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성추행 등 성폭력범은 반의사불벌죄, 다시 말해서 친고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단순하게 당사자끼리 어떤 합의를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정 받으면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범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거기에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합의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 부추긴 것처럼 보여진 점.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성폭력 상담소가 과연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하나 첫째 들고, 두 번째, 이 사건을 공증을 할 때 지금 그 피해자가 정치적인 의도가 없게끔 해달라고 한 것은 이거는 피해자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폭력 상담소 직원의 전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공되는지 안 되는지 첫째적으로 의심스러운 예. 부분이 예.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건을 공증을 할 때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모 정책특보라고 부산에 정책특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직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바로 청와대 행정원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많은 부산의 수백 개의 법무법인 중에서 거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청와대까지 이것이 보고가 됐다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적어도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관여했을 것이다. 이 점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곽상도 의원이 문제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입장문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럼 피해자 입장에 반하는 것을 성폭력 상담소가 얘기를 했다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민주당 입장에 동조를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총선 전에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 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나친 억측에 해당이 된다. 예. 왜냐하면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경찰이 고발한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거돈 시장 보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도 그걸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오거돈 시장이 마땅한 응본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산시장에서 당신은 사퇴하시오. 거기에 따른 성추행에 따른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지시오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폭력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찰은 충분히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늘 수사 착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사를 마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했다고 보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4월 7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수사가 들어갔어요. 얼마 지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성폭력 상담소 당연히 그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는 경찰에 검찰에 바로 이 사건을 알려야 되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야당 시장이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성폭력 상담소가 아마 기자회견하고 당장 수없이 많은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2주나 지나서 이제 경찰 수사한다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걸 추측을 하잖아요. 예.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거에 따르는 최대한 합당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성폭력 상담소가 일부러 피해자하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피해가려고 했다고 자꾸 추측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일단 겁니다. 이런 성폭력, 성추행 관련 사건은 그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이 되고 정식 수사가 전환됐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고 그 상황에서 과연 성폭력 상담소와의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진위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미뤄 생각을 해보고 이 주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을 좀 바꿔볼까요? 아니면 민주당 원내대표 레이스로 넘어갈까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 레이스로 넘어가죠. 민주당 원내대표 5월 7일 날 이제 경선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고요. 물밑에서 아직까지 조율 중인 움직임도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내 사령탑 180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 사령탑.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책임이 일단은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잘 극복해낼 것이냐, 특히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살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원내대표 임기 다 지날 만큼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은 아마 앞으로 하나하나씩 하겠지만 뭐 이른바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 구성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어떤 정치적 예민한 어떤 사안들을 자꾸 끌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의 제일 1순위 역할이자 제일 마지막에 끝낼 수 있는 역할들도 바로 코로나19 극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어차피 공수처 준비 작업은 하되 위원 추천은 아직까지 지금 논의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경찰청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검찰에서 바라는 바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속 작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성하는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원내대표가 처리해가고 야당과 그런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과거식 방식으로 막 극한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막 몸싸움하고 이런 방식은 좀 이제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다.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게 또 바꿔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이번에 명령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은 또 거꾸로 수적인 열세에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얘기하듯이 당신 맘대로 하시오라든가 아니면은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은 좀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蔡 원내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경선 앞두고는 사실 누가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 어떻게 될지도 지금 이야기가 많고요. 또 이번 경선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저기 당선자들은 있는데 과연 이 당선자들이 투표를 하나요? 그 더시민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당선자는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것은 그 원내대표는 아마 친문 인사들이 거의 다 80% 이상을 이미 제 신문 인사들로 이렇게 꾸려져 있어요. 이번에 예. 저기 민주당의 그 당선자들 내용을 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친문 중에 핵심 첫째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둘 다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교통정리가 사전에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 극복하고 그다음에 야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대통령의 의사를 누가 더 많이 아냐 뭐 친하냐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원내대표보다도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야당을 소수지만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만 야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법안을 합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의 핵심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거론만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 같은 분은 상당히 그 오랫동안 그 부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에서 자리를 잡았던 분이고 상당히 함자이거든요. 그다음에 예. 한 서너 번 정도 나왔다가 계속해서 이제 네, 그 그렇죠. 비주를 밀리는 이번에는 아마 분이 있어요. 불출마할 가능성이 그래요?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예. 그렇구나. 근데 어쩌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그런 분이 좀 나오시면은 오히려 대야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지금 저는 화면으로 그런 나오는 생각을 정성호 의원은 음. 비문으로 분류는 되는데 예. 오늘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님도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웅래 의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친부터 어떤 그 맥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비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과연 정성호 의원이 노웅래 의원만큼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야 관계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와의 조율 이런 것들에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친문이 한 몇 명쯤 될까요? 민주당 안에.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친문으로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진문으로 또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개파적 사고방식으로 정치권을 나누고 그 안에서 개파 싸움이 일어나서 네. 개파가 아닌 사람이 당선이 되면 밀려나고 싸우고 그리고 개파가 가면 대통령하고 뜻을 맞춰서 청와대하고 다 잘할 것이다. 언론이 제일 많이 써왔던 방식이에요, 예. 사실은. 익숙한 정치 지역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정성호 의원은 비문이다, 심지어는 뭐 친 이재명계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친문이라고 얘기하고 친문도 이제 진문으로 다시 구분하는 네.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패인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세력 간에 다퉜다. 친이 친박부터 시작해서 그게 오랫동안 다쳐오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당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거 열린우리당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노 비노 나누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과거 민주당은 한 10년 동안 그 안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파 싸움을 할 경우에 얼마나 참패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민주당 인사들, 특히 중진급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 단순히 가깝다 멀다 이런 방식으로만 투표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야당하고 협상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경륜을 갖고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마 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거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의원 한 명 한 명이 투표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보는 게 맞지. 지금 민주당 상황을 친문과 진문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계파 싸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63.7%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최고치였던 65.3%의 거의 근사치로 육박하는 정도의 지지도인데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총선 압승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이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을 저희가 쭉 추이를 보면은 집권 3년 차가 지나게 되면 거의 40%대로 떨어지는 것이 그렇죠. 보통의 이제 예.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권 3년 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대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한 총선과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한 어떤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에스컬레이트된 그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몰려올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국민들 다 예상하고 있는 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거든요. 일단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그렇죠. 전세 글로벌 네. 여파겠죠. 그런데 그 위기를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대통령의 어떤 그 경제 인식, 그다음에 경제 정책 이걸로 극복될까? 저는 정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네. 소주성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정책 가지고 과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위기 극복은 되는데 예.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올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 국민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기 파괴적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기 실현적 예측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그렇게 아닌가 얘기했습니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안 되고 앞으로 조만간 또 안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라고 결론으로 가는 거일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뭐 이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야당의 주장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이전에 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잘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도 지금 열심히 해서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안 좋아졌던 측면이라든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량 실업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외국에서도 하는 것처럼 정말 과감한 재정도 투입할 땐 또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생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또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지금처럼 좋은 호기가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그 기업들이 그냥 그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들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다시 잡아가는 작업들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이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슈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질서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고 네.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좀 단기적인 뭐 1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거고요.
한 몇 개월 뒤, 6개월 뒤에 예측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정책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한국 경제가 충분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그 통합당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통합당이 비대위 공식 출범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내정자의 권한 또 임기와 관련해서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임기에 대해서 일부 매체가 전권, 무기한이라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오보입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전권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권한입니다. 김종인 씨가 저한테 밝힌 견해는 아무리 늦어도 22년 내후년 3월 대선 1년 전까지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 준비를 마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와 관련해서 뭐 김종인 위원장 무기한도 아니고 전권도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국위가 열릴 것인가? 그 전에 지금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는 게 수순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 21대 국회를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초반기 1년 정도를 끌어간다고 보면은 당선자 대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순위를 바르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잘못됐어요, 수순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이 됐으면은 수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정당 아닙니까? 공당이고 그러면은 결정됐으면은 그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서 가면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에서 나오는 대로 뭐 전국위를 뭐 무산시키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딱 4년 전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김용태 혁신위를 무산시켰던 그랬었죠. 그런 경험이 예. 자꾸 생각나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가 거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화해야 되느냐는 중체대한 이번 기회에 또다시 뭐 전국위를 무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국민들은 보수를 이제는 아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경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당내에서도 그런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또 여러 잡음들이 있습니다. 소위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홍준표 전 대표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또 같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뭐 잠깐 그런 얘기를 대변인하고 두 분이 했는데 나누셨군요. 네. 보수가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아무리 여당이 뭘 하려고 해도 야당이 같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정책적인 결정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라도 만들어서 빨리 좀 당을 추스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패착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대권주자를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70년대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갈 만큼의 중진이나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를 만드는 목적이 보수를 빨리 새로운 지향점을 만들고 당을 추스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새로운 대권주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비춰져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내에서 지금 그런 물론 이제 지금 권력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간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한계이고 마지막 가서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 부분이 걸려버리니까 처음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지금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근데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아니 나는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갈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일 뭐 예를 들면은 3선 이상 모임하고 그다음에 당선자 총회를 열고 그리고 정국위를 연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광주에서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현장 카메라 현장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기곳이 광주지방법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올 그리고 5월 단체, 시민단체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에 잠시 휴정을 했다가 지금 다시 속개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가 물론 그 중간에 골프장 회동을 하고 이래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해서는 본인이 헬기 사격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1년여 만에 다시 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고록 발간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도 재판을 제대로 지금 1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시간만 끌게 하고 결론을 못 내릴 거냐.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재판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는 왜 재판정만 가면 저렇게 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평상시에는 골프도 잘 치러 다니고 타수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네. 12.12 군사 반란도 그날 또 기념해가지고 마치 자기 신군부 그 인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도 열 정도의 정신이 예. 말짱한 사람인데 왜 알츠하이머라고 재판정만 가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과거에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재판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이랬던 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재판 진행 이제 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국 뭐 전직 대통령 예우도 못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하지 말고 건강상 이유는 이제 검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수 부대변인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단 물론 이제 뭐 물리적으로 나이를 보면은 전두환 씨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89세거든요. 네. 이제 90 이제 다 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아무리 좋다 해도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헬기사 5.18 당시의 헬기 사격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 그 전일 빌딩의 그 증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군 내부에서 조사한 것도 있었다고 확인이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네.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가 저렇게 뭐 없었다, 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건 명백한 그 증거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본인이 저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일구의 전 대통령을 지내신 분 말이죠. 예. 내가 몰랐던 알았던 간에 그 당시에 내가 권력을 쥐고 있던 최고 고위층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정말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아들인 그 노재현 씨가 네. 광주 5.18 묘지에 가가지고 화제를 했었죠. 예.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런 식으로 전두환 씨도 아예 어쨌든 간에 뭐 진실은 뭐 베일에 가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한 번에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이게 이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회고록 써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차라리 조용하시든가. 예. 이미 내란죄로 다 무기징역까지 받은 거예요. 예.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난 사람인데 네. 다시 자기가 회고록 써가지고 그리고 뭐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도 다시 국립묘지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차라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다시 기억을 소환했어요. 다시 상처를 줬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재판 절차 지난번에 롯데 재판할 때 보셨잖아요.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경도인지장인가요? 그것 때문에 재판 받으러 가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판 다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지금 재판 안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윤호중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의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조금 전에 밝혀서 예. 사실상 김태년 의원과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정성호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도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